서가 명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럼 도대체 물리학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뭐를 물리학이라고 하느냐? 물론 여기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물리학이란 무엇이냐? 사실 그 전에 이제 자연과학이란 무엇이냐? 자연과학의 정의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단한 규칙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왜 저렇게 복잡할까? 예를 들어서 날씨 현상만 보더라도 이건 뭐 간단하게 뭐 비가 오고 뭐 구름이 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날씨가 복잡하게 변하는데, 근데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변한 날씨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간단한 규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찾아낸 그 결과가 현재 일기예보를 해주고 또 뭐 장기예보도 해주고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간단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자연과학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럼 도대체 물리학이란 무엇이냐? 이제 물리학이라는 자연이 뭐 굉장히 많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날씨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바다 속도 있을 수 있고 생물, 살아있는 인간 몸 속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체 또는 물질의 복잡한 움직임에서 간단한 규칙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만은 이제 물리학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한정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을 보는 것은 사실 생물학이나 의학으로 가야 될 테고, 지구 내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지질학이나 뭐 딴 걸, 그다음에 또 폐양, 뭐 기상 이쪽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물체 또는 물질의 복잡한 움직임에서 간단한 규칙을 찾아내고 설명하는데, 자, 그럼 또 이제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물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물체라고 해서 도대체 물체는 무엇인가? 사실 저도 모릅니다. 물체가 뭔지 저도 모릅니다. 물리학에서 이 사람도 물체입니다.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 이것도 물리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 몸속은 설명을 안 하지만 이것도 물체입니다. 야구공 당연히 물체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물체고, 이거 다 물체인데 좀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어떤 덩어리가 있고 뭐 움직일 수 있고 뭐 그 정도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체는 무엇인가? 뭐 돌, 뭐 나무 이런 게 다 물체인데 도대체 물질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제가 물체 또는 물질의 복잡한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물질은 무엇인가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공기, 물, 뭐 이런 거 이제 물체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가. 공기를 그런데 물리학에서 이 또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여기서 또 간단한 규칙을 찾아낸 것이 지금 현재 기상학이나 뭐 일기예보를 할 때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공기의 성질을 물리학적으로 사람들이 규칙을 찾아낸 걸 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일기예보를 하고 있고, 또 물의 성질을 또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물의 성질을 연구하면 이건 이제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뭐 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찾아낸 간단한 규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더 재미있는 또는 더 실생활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물체라는 것은 뭐 이런 덩어리가 있는 물체,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 그러면 이제 모양이 없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물체 또는 물질의 복잡한 움직임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이제 간단한 학문입니다. 약간의 과학사입니다. 정말 약간의 과학사. 이제 밤하늘에 가시면은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없죠. 서울에서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뭐 지방이나 아니면 뭐 섬이나 이런 데 좀 여행을 가시면은 밤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 그 은하수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밝은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별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그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뭐 그 사람들도 저 하늘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도 뭐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상과 천상은 전혀 다르다. 천상은 에테르라는 뭐 어떤 가상의 이상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원이라는 게 가장 완전한 도형이라고 여겼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에서 받아들인 것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이다.
지구는 중심에 있고 이 뭐 태양이고 달이고 이 모든 별들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한 2000년이 지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주위를 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여기저기 하늘을 좀 쳐다보더니만은 그래도 정말 지동설이 맞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사실 죽을 뻔했죠. 그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너가 자꾸 이 지동설 이야기를 하면은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그냥 집에 가택연금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만. 그래서 갈릴레오가 뭐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그냥 조용히 할게.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뭐 뒤에 나오면서 뭐 분신했다 그러죠. 아, 그래도 지구 도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일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갈릴레오는 지동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늘을 직접 관측을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시대가 좀 더 바뀌어가지고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 이제 케플러의 법칙인데 여기 아마 학생들은 뭐 알 텐데 화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에 이 천상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라서 모든 게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케플러는 화성을 관찰해 보니까 타원 궤도를 돌더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화성이 지구 최접근을 했었죠. 한 며칠 전에. 그래서 화성이 평소 크기 한 4배 또는 이제 밝기는 한 10배 정도 밝게 되고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궤도였으면은 이게 뭐 가까이 올 수가 없는데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완전 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완전 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삐딱한 것도 있고 뭐 기울기도 엉망진창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간단한 규칙을 또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별들이 여기 뭐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규칙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한 것이 뉴턴인 거죠. 뉴턴의 법칙이라는 뉴턴의 법칙이라는 걸로 이걸 다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힘과 운동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당시 알고 있던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공적이 대단한 것이 이 당시만 해도 하늘은 딴 세계고 뭐 지상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미스테리가 많았어요. 뭐 이건 이해 못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고 뭐 이해 못하는데 뉴턴이 이 두 법칙을 딱 이렇게 이거 다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법칙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계산한 거죠. 해보니까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18세기 정도 이제 그 라플라스라는 사람 정도가 와가지고는 라플라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저에게 그 계산 능력만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 당시 이제 계산을 손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계산만 빨리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어진다면은 이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왕이 물었어요. 라플라스가 이제 유명한 수학자고 물리학자인데,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에게 이 계산 능력만 주시면은 제가 이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 법칙 가지고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을 이 두 가지 법칙 가지고 오케이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뉴턴의 법칙이 뭐냐? 뉴턴의 법칙 중에서 이 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는 ma. 이게 이제 뉴턴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식인데,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런 이야기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여기서 이제 이게 힘이라는 거. 뉴턴 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이고, 이거 이제 가속도다라는 겁니다. 수학식이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은 내용은 이겁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하나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도대체 질량이란 뭐냐? 아까 식에서 이제 세 개가 있어요. 힘이 뭐냐, 질량이 뭐냐, 가속도 뭐냐. 질량이 뭐냐? 물리학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질량이 그냥 그저 제 체중이 얼마다 이건 아는데 질량이 그럼 도대체 뭐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질량이 왜 생기느냐? 이거는 뭐 그럭저럭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몇 년 전에
그 신문에서도 꽤 크게 떠들었지만 뭐 신의 입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뭐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주의 질량을 만들어내는 게 힉스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뭐 힉스 입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사실 또 우주의 질량에 또 뭐 양자색소 이론이나 또 뭐 이상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대강 설명을 해요. 질량이 이런 걸로 나오는구나. 기원은 알아요. 그럼 질량이 뭐냐고? 그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모릅니다. 보통은 그냥 질량은 무게 정도로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뭐 체중이 있을 테니까 그게 되게 그 사람의 질량이고 뭐 저 물체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 물체 이제 그게 이제 질량인 거죠. 근데 사실 물리학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량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누가 정말 이렇게 이거를 깨끗하게 딱 답을 준다면은 이거 아주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도란 무엇이냐? 이거 이제 더할과 빠를 속 정도도 그러니까 빠른 정도를 더하는 거죠. 사전에 의미는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가속도라고 그러는 거죠. 영어로는 acceleration 하는데 자동차의 가속 페달, 악셀레타 이거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악셀 밟으면 쫙 빨리 가잖아요. 이게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늘어나는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질량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 무게 질량 몇 톤 곱하기 그 가속도, 뿅 밟으면 쫙 올라가죠. 그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뉴턴 법칙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제 가속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가속도라고 그러면은 가속이 붙어가지고 빨리 가야 가속도가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속도라고 그래야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걸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는 것도 가속도고 자동차 악셀 밟아가지고 뭉 가는 것도 가속도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끽 서는 것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속도가 느는 것도 가속도고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고. 근데 또 물리학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물리학의 속도라는 것은 속력도 있지만 움직이는 방향도 속도의 하나로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속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엑셀 밟아가지고. 근데 핸들 꺾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 이것도 가속도입니다.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그러니까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막 그게 변화도 그것도 가속도. 이렇게 꺾어도 가속도. 뒤로 가도 가속도. 하여튼 뭐 이게 다 물리학에서는 뭔가가 내가 가는 방향에 60 시속 60 딱 맞춰가지고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거 아니면 다 가속도예요. 거기서 브레이크 밟아도 가속도, 80으로 과속해도 가속도, 옆으로 꺾어도 가속도, 서도 가속도, 다 가속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힘이란 무엇이냐? 야, 이것도 또 물리학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확히 또 모릅니다. 힘이 뭐냐? 물리학에서는 괜히 힘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상호작용이다라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리학계에서는 이 자연계에는 상호작용이 딱 4가지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중력, 그러니까 뉴턴의 만율력이라는 거, 이 전자기력, 이거는 정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빠지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 거는 좀 안 들어보셨는데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이거는 원자 핵에서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는 4가지 상호작용을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상호작용이 힘이냐? 반드시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뉴턴이 말했던 힘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힘입니다. 한데 밀면은 이렇게 누굴 밀면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뒤로 밀리고 잡아 당기면은 힘을 받아 당겨오고 그 정도가 이제 뉴턴이 말한 힘입니다. 뉴턴은 사실 이거는 몰랐죠. 뉴턴은 전혀 몰랐고 뉴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이제 뉴턴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이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질량, 무게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가도 가속도, 늦게 가도 가속도, 옆으로 가도 가속도, 뒤로 가도 가속도, 다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식을 보면은 이제 일단 우선 수학적으로 한 가지만 복습을 하고 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수학에서는 0 곱하기 아무 숫자를 해도 0입니다. 그래서 이제 FMA에서 보면은 질량은 0이 아닙니다. 물체라 그랬으니까 이게 물체죠. 물체가 이게 무게가 있겠죠. 질량은 되게 0이 아닙니다. 물리학 이 세상에서 질량을 0으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질량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있으면 그럼 이게 0이 아니었으면 이게 0이 아니면은
가속도가 이거 0이 아니고 이 가속도가 있으면 이게 0이 아니면 이것도 0이 아닌 거죠.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했을 때 0이 아니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가속, 감속, 턴 이게 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게 0이면 힘이 없으면 이게 0이면은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무엇이냐? 가속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속도라는 것은 속력도 안 변해야 되고 방향도 안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속력,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자기 가던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속도가 0이에요.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좀 뭐 말을 붙여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똑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이야기로 다시 와보죠. 자, 사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과가 떨어집니다. 속력이 같습니까? 제가 속력은 어떻습니까? 이거 떨어지는 사과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과.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속력은 빨라지고 방향은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내려가는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방향은 똑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속도가 이제 또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속력이 같은 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는 기계적으로 이게 가속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속력이 바뀌냐, 방향이 바뀌냐 두 개를 확인해가지고 둘 다 안 바뀌면은 가속도가 0, 힘도 0.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가속도는 0이 아니고 힘도 0이 아닌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속도가 당연히 얘겠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무엇이냐? 중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을 또 한번 해보죠. 속력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는 이게 좀 삐뚤삐뚤 이상하게 돕니다. 이게 근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이 생각을 하도록 하죠. 방향은 아닙니다. 이제 방향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방향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이 뭐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힘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뉴턴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달도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 혼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세상은 딴 세상이라서 누구 물었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저 왜 달은 안 떨어집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한 이야기가 저 세상은 우리 세상은 다른 세상이란다. 저기는 그냥 혼자 잘 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것 뿐이에요.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럼 달이 안 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달도 같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서가 연가